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도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처음에 불교를 중심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불교의 등장 배경과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의 불교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가 등장한 이유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브라만교 그리고 신분 차별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했고요.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세 번째 계층인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 석가모니가 자비와 평등 그리고 해탈을 강조한 불교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아소카 왕,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에서는 카니슈카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 전쟁 광이었다가 점차 이런 참혹한 광경을 보고 불교를 진흥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나갔고요. 카니시카 왕은 중개 무역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두 불교, 이 마부리아 왕조와 쿠샤 왕조의 불교를 비교해보면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로 비교할 수 있고요. 상자부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처를 인간으로 보는 상자부 불교, 신으로 보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불상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불상이 나오게 되고요. 상자부 불교에서는 산치대탁과 석화왕 석주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아소카왕 때 만들어진 석주, 오른쪽에 보시면 간다라 불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부타 왕조가 힌두교가 발전하다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발전했지만 불교 교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나 학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다 보니까 지배층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와 민간신앙 그리고 불교를 융합한 힌두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힌두교는 제사의식을 간소화하고 브라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었고 직업과 신분 차별을 당연시하면서 이러한 법을 만우법전에 이제 체계하면서 종교가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신분차별을 어느 정도 당연시하는 모습이 이 힌두교 문화에서 등장하게 되고요. 이 힌두교가 발전했던 굽타왕조 시기에 인도 고전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마하바라타나 같은 문학작품, 산스크리어, 그 다음에 굽타 양식, 수학과 과학 분야가 발달하는 인도 고전 문화가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족과 유목민족의 문화가 융합되다. 이것을 호환융합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후한 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 그리고 짧게 통일했던 진나라를 뒤이어서 남조와 북조로 나눠진 이후에 수나라와 당나라로 이어집니다. 북조 같은 경우에는 오호라고 불리는 오랑캐의 시대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선비족 중심의 북이가 탄생하게 되었고 남조 같은 경우에는 한족 세력들이 유목민족들의 침입에 의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강남 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비족의 왕이었던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하고 한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화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선발을 하는 방식이 바로 지역 추천 방식인 구품중정제를 이용해서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문벌귀족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조 같은 경우에는 호환 융합 문화가 등장하였고 특히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광화의 뒷받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조 같은 경우에는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귀족들의 모습과 도교 그러면서 정치와 세속에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수나라와 당나라인데요.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조의 뒤를 이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 중심인 호환융합의 그런 극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나라인데요. 과거제를 실시해서 이전에 실시했던 구품중전제의 추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능력 중심의 선발제도인 과거제를 실시하고요. 남북의 경제를 교류를 원활하게 위해서 대운하를 만들었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제도인 균전제, 세금제도인 조용제, 그 다음에 군사제도인 부병제를 도입하였던 나라였지만 결국에 지나친 그런 대외 원정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멸망합니다.
이후에 등장했던 당나라는 당태종과 당고종식이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넓혔던 대제국이 되었던 나라인데요.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거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쇠퇴하고 황소의 난을 거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영제거, 통제거, 이런 강남아, 광통거 등이 있는 수나라의 그런 대운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사의 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잘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토지제도, 군사제도, 세금제도, 왕권, 절도사, 정치체제 중심으로 잘 나누어서 전후 사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균전제를 실시하다가 귀족들이 대규모 지배를 하는 장원제로 변화하고, 모든 농민들이 군대에 가는 부병일치, 부병제가 진행되다가 점차 군인들이 부족해지면서 지원병제, 모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세금제도는 조용조라고 해서 각각 세 가지 분야의 세금을 내야 했다가 양세법 1년에 2번 내면서 화폐 그리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세금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안사의 난 이전에는 왕권이 강했으나 후에는 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절도사들이 지방을 통치하는 모든 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안사의 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도사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당나라는 초반부에 삼성육부라고 하는 체제를 도입해서 왕권과 신권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점차 후반부로 갈수록 왕권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삼성육부는 점차 기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균전제라고 하는 그런 토지를 지급했을 때 자연스럽게 너네 토지를 줬으니까 군대에 와라 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부병제랑 연관선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나라의 문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환융합의 문화와 그리고 서역의 문화, 이런 동서양의 문화가 적절히 조화가 된 모습이 바로 당나라의 귀족적, 국제적인 모습인데요. 특히 비단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래되었던 불교, 그 다음에 유교가 굉장히 집대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당나라 시기에 동아시아의 문화권이 최종적으로 거의 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가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자기 나라에 맞게 이렇게 취지에 맞게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용한 내용들은 유교, 불교, 한자, 율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왕권 강화와 정치 체제 반영에, 불교 또한 왕권 강화와 예술적인 분야에, 한자는 학문과 종교의 영향에, 율령은 체제 정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장안성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귀족적, 국제적인 특징, 이런 바둑판식으로 배열했던 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슬람 제국이 성립하고 발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볼 텐데요. 사선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갈등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그 교역 루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대체하는 용도로 메카와 메디나가 번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인들의 발달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당시의 종교들이 다신교였기 때문에 그런 종교 간의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크리스트교와 유대교와 조로아스트교의 적절한 그런 좋은 모습들을 합쳐서 이슬람교를 만들고 이런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인 알라를 믿는데 신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웠고요. 우상 숭배를 금지해서 불상 같은 그런 상이나 그림, 벽화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하는 좀 독창적인 양식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발전을 넘어가 보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하게 되죠. 메디나로요. 이걸 이동한 사건이 바로 헤지라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박해 때문입니다. 메카에서 이제 종교를 알리다 보니까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원년이 된다고 하고요. 세력 확장을 통해서 결국 다시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하고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에 누가 이 종교 대표자를 이어나갈 것인가 라고 해서 칼리프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칼리프는 종교와 정치적인 권한 모두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이후에 칼리프 선출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심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수니파 그리고 혈통을 중시하는 시아파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우마이야 왕조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중심적으로 영토 확장을 하면서 수니파의 국가가 마련되게 되죠.
하지만 아랍인 우대 정책을 하게 되면서 비아랍인과 시아파의 불만을 쌓게 되고 결국 반란으로 인해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등장했던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동일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죠. 그러면서 이 아바스 왕조는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동서무역로를 장악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이베리아 반도 코르도바 위치에 있는 현재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다가 계속 유럽의 이런 이슬람 문화를 잔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편 이런 이슬람의 그런 전반적인 위치 지역이 있었던 바그다드나 이쪽 중동 지역에서 튀르크족이 출현하게 되면서 튀르크족의 강력한 그 유목민족 화력 군인들의 정신들을 통해서 아바스 왕조를 보호하면서 이 세력들이 굉장히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획득하게 되고 칼리프가 원래 정치와 종교의 모든 역할을 하다가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튀르크의 대표한테 넘겨주게 되면서 칼리프는 종교적인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새롭게 나라가 생기고 이 세력이 확장되게 되면서 예루살렘까지 확보하는 그런 전성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슬람의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 지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다양한 교역 루트를 통해서 이슬람 상인들이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탈라스 전투, 중국 당나라와 했던 이 전투를 통해서 제지수를 확보하면서 이슬람의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쿠란이라고 하는 성경책 같은 것을 통해서 그냥 일상생활을 종교가 지배하는 종교 중심 사회였고요. 아랍어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문화권을 형성해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 지리학, 그 다음에 문학 등을 발달하면서 굉장한 그런 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이 바로 이슬람 문화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슬람 사원이 나와 있습니다. 모스크라고 하죠. 이 이슬람 사원,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돔과 높은 탑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하는 독창적인 무늬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럽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족의 이동으로 훈족, 그 다음에 훈족의 이동으로 게르만족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게르만족이 로마의 영토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군대의 이제 군인적인 역할만 하다가 점차 장군, 그 다음에 황제 교체의 개입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본토에 남아있던 게르만족이 결국 이런 로마를 공격하게 되는데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게르만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교황과 교회가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게르만의 세상이 이제 로마 지역, 유럽 지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게르만족이 만든 나라가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지만 프랑크 왕국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원래 거주지에서 이동거리가 짧았고 빠르게 크리스트교로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총 4명 정도가 있는데요. 클카피카라고 합니다.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대제 이렇게 4명이 있는데요. 클로비스는 카르로로 이제 개종을 하고 프랑크 왕국을 건국했던 사람이고요. 카를로스 마르텐 같은 경우에는 우마이야 왕조와의 대결에서 이슬람교를 격퇴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피핀 같은 경우에는 교황의 그런 도움으로 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교황에게 이탈리아 남부를 교황령으로 기증을 하게 되고요. 칼로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교황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마 황제 대관식을 할 정도로 이제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회가 이제 짝짝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황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동로마 제국이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프랑크 왕국이나 이런 게르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성상을 이용한 그런 정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성상 숭배 금지에 대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과 교황의 그런 연합된 로마 카톨릭이 지금의 성당이고요. 동로마 황제가 중심이 된 그리스 정교가 성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봉건사의 성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바이킹을 주도로 한 친구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국가 단위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적으로 방어하다 보니까 그런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봉건사회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봉건사회는 크게 주종제도와 장원제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종제도는 주군과 봉신 간의 관계입니다.
왕, 성직자, 기사들이 이런 관계를 맺는데 주군은 봉신한테 동토를 주고요.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군사적인 의무를 다하고 특산물 같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쌍무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봉토를 한번 주게 되면은 주군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원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은 이런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 경작지, 방앗간, 교회 같은 것들이 모두 있고요. 영주는 토지와 농로를 지배합니다. 이 농로들은 자유인적인 요소와 우회적인 요소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재산, 토지 확보가 가능한데 우회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내야 되고 일주일에 3일은 영주 경작지를 농사를 지어줘야 되고요. 뭐 방앗간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노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세상이 점차 되죠. 장원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이제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기사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면서 큰 틀의 나라는 있긴 하지만 그 큰 틀을 다스리는 왕의 힘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황권의 성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서유럽의 이런 정신적인 지배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가 세지게 되는데 한편 이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성직자가 군주와 제후와 주종 관계를 맺으면서 교황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 성직자가 군주와 제후에게 뭔가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토지나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된 그런 세속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왕이나 제후가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고 성직자들 간에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직 매매 문제 같은 그런 교회 내부의 그런 세속화나 이런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노동과 기도를 강조하는 클리니 수도원의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요. 성직자 임명권을 되찾기 위해서 교황과 황제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교황과 황제의 서로 간의 그런 파문 대결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3일 밤낮으로 황제가 교황에게 빌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거치며 교황권이 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과 같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서유럽의 문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서유럽의 문화는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로마와 게르만 문화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 중세 대학은 학생, 교사의 자치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고요. 보딩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세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죠. 높은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양식이 보딩 양식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황제가 교황의 역할까지 모두 하고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성당을 이제 대규모로 건축하게 되는데 성 소피아 성당은 돔과 모자이크 양식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집대성 있던 12법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로마법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이제 체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에는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지를 확보하게 되고 점차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압박에 비잔티움 제국이 밀려나다 보니 동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서로마의 교황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은 이 틈을 타서 동서교회를 한번 통합해보고 성지까지 회복을 해봐야겠다. 영주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리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서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농노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죠. 9차례에 걸친 교황의 주도하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지만 초기에는 성지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점차 상인들의 주도하에 상업적인 이익으로 변질되면서 결론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교황과 영주의 힘은 약화되고 약해져 있었던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여러 가지 교역으로 인해서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교황권의 쇠퇴와 왕권의 강화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교황에 대한 그런 교회에 대한 뭔가의 문제점 생겼죠. 흑사병에 대한 대처를 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점차 교황의 힘이 약화되죠. 프랑스의 왕과 교황의 성직자 과세 문제를 두고 결국 교황청이 황제에 의해 왕에 의해 옮겨지는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을 거치면서 교황권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약화되어 있었던 왕권이 점차 올라가게 되는 계기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을 통해서 점차 나라가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라다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에서 원래 자급자족 생활을 했던 그 장원인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업 생산력이 발달되고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면서 이것을 시장과 도시에 팔려고 하면서 점차 도시와 시장이 많아지게 되고 이민족의 침입이 없는 평화적인 상태와 십자군의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확대가 되면서 점차 도시와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도시와 시장을 구성하고 있던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장원을 탈출하고 자치적인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 길들을 마련하게 되면서 도시와 시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농노로부터 영주는 노동력이나 실제 물건을 통해서 값을 받았는데 이제 시장에서 자신의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화폐지대로 변경하는 모습들로 보여주고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대규모 전염병 사건을 거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지위가 자체적으로 향상되고 자영농이 점차 많이 생기면서 장원이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르네상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이런 중세시대, 십자군이나 흑사병이나 교황의 그런 안 좋은 모습, 교회의 안 좋은 모습, 이런 모습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한 사회 모습이 바로 르네상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먼저 르네상스가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연구하면서 인문주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고 인간을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활판 인쇄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교개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교황과 성직자의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분노 속에 종교개혁이 단행됩니다. 특히 첫 시작은 루터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교황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면벌부 판매가 그 계기가 되는데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면서 성경 중심주의, 교황을 비판하고 신의 구원이 우선시되면서 신이 교황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많은 동의를 얻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루터파가 받게 됩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헨리 8세 이혼 문제를 두고 결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그런 대표가 되면서 교황의 간섭을 벗어난 영국 국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예정설과 직업 서명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요. 신이 이미 구원을 받을 사람을 선택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의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설까지 가게 되죠. 이러한 얘기는 상공업자를 천대시했던 문화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자본주의의 영향에 그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신교 세력이 많아지고 구교의 그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30년 전쟁을 거쳐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 루터파와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칼뱅파 모두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던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교황 중심의 내부 결속을 추진하고요.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의 선교 활동으로 해외에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